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뒤틀린 건 남편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모아온 저축으로 겨우 마련한 아파트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담보대출로 묶여 있었고 그 돈은 제가 전혀 모르는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제게 이혼장까지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금전적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제 인생의 터전이었던 집과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남편과 저는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금융부서에서 일했고 저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둘 다 직장을 다니며 돈을 모았고 5년 만에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30억 정도 하는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지만 둘 다 성실하게 일하며 3년 만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남편은 금융 관련 업무를 해서인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재정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것이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돈 관리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결혼 8년 차 35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찍 출근했다고 했고 저는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편분이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고 있어서 방문했습니다. 통화가 안 되어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출금이라니요? 우리 집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대출 말씀이신지. 작년 12월에 이루어진 주택담보대출 2천만 원권입니다. 3개월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놀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방문자들에게 시간을 달라고 한 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제 도장이 찍힌 대출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인감 도장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 도장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회사에 병가를 내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확인 결과 우리 집을 담보로 총 7억 원의 대출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도 있었고 남편 이름으로 된 대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모든 서류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했지만 제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서명이 제 것이 아닌데요. 제가 이런 대출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은행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은 이미 실행되었고 상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빚 독촉장, 그리고 낯선 여성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남편의 회사 동료로 몇 번 회식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직장 동료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진 속 두 사람은 분명 연인 사이였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니 호텔 영수증, 고가의 선물 구매 내역, 해외여행 예약 확인서 등이 나왔습니다. 모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출장이 잦다고 했는데 그 출장의 대부분이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당신 집 대출받았어? 그것도 내 몰래?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자백했습니다. 미안해. 투자했다가 실패했어. 회복하려고 했는데 점점 더 빚이 커졌어. 투자? 어디에? 주식? 그리고 남편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진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 실수? 다른 여자랑 찍은 사진이 어떻게 실수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여성과 3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돈도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도박을 했고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어. 그런데 점점 커졌지. 한 번만 더, 이번에는 꼭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 도박 중독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베팅을 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랑은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내가 도박 중독이란 걸 알고 떠났어. 2달 전에.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돌아온 거야? 아니, 사실은.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혼장 가져올게. 집은 내가 가져. 대신 대출금은 내가 갚을게. 남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갚아? 지금까지 갚은 적 있어? 내 도장 위조해서 대출받고 외도하고 이제 와서 이혼장이라고?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행복했던 우리 결혼 생활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그동안 몰랐던 징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근과 출장, 갑자기 줄어든 통장 잔고, 최근 들어 자주 보이던 불안한 표정들, 모두 도박과 외도의 흔적이었는데 저는 그저 일에 지친 남편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정말로 이혼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가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은 내가 가져. 대출금은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도박으로 다 날린 돈을 어떻게 갚을 건데? 회사에서 대출받아서라도 갚을게. 하지만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미안해. 내게 이런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어. 그럼 뭐?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내 도장 위조해서 대출받은 건 나한테 상처 줄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지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게. 그래도 혹시 경매로 넘어가면 진심으로 미안해. 그날 저녁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남편의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도박과 외도에 이어 회사 자금까지 손을 댔다니. 회사 측은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의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제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장 위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이 실행된 상태라 집을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배우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물인 집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달라질까요? 이혼 자체가 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날부터 악몽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고 남편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해고되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외도, 사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믿었던 것, 그것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한 달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약 3억 원. 도박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모두 탕진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남편을 마주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행복했어.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도박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했어. 처음엔 그저 재미로 시작했는데 전형적인 중독의 시작이었습니다. 재미로 시작해서 통제력을 잃고 결국 인생을 망치는 그 여자는 그 여자랑은 왜 외로웠어. 도박에 빠지면서 우울해졌고 그때 그녀가 다가왔어. 위로가 필요했어. 나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어? 내가 실망할까봐, 내가 떠날까봐 두려웠어. 아이러니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결국 모든 것이 더 나빠졌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충격을 받으셨지만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그 사람이 한 짓인데. 부모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을까? 변호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도장 위조와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혼 소송도 시작했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소한 남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매로 집이 팔린 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면서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함께 꾸며온 공간, 미래에 대한 꿈들,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면서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제가 겪은 일이 금융학대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제 경우는 도장 위조와 무단 대출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담사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점차 마음을 추스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하루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남편 측에서 제안한 합의안은 이혼에 동의하는 대신 남편이 출소 후 대출금과 위자료를 모두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출소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을 테고 빚도 많을 테니까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당했는데 또다시 그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합의보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강제 집행도 가능하니까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결국 저는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도장 위조와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도 했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을 마주했을 때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법정에서 남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도장 위조, 대출금 편취, 외도까지. 재판부는 남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파산 상태였고 출소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저는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계속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자조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의 금융사기, 도박 중독, 외도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치유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모임의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5년 먼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더, 내일 하루만 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몇 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녀의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버티기로 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갔습니다.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남편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출소하면 반드시 모든 빚을 갚을게. 너에게 했던 약속, 이번엔 꼭 지킬게.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약속에 기대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편지에 대한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제 삶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고 급여도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 진학도 고려했습니다. 자조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재테크 스터디도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경제적으로 무지해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융, 부동산, 투자에 대해 공부하며 조금씩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돈에 대해 알아야 돈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해요. 스터디 모임의 한 멤버가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다면, 좀 더 주의 깊게 가정재정을 살폈다면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35살에 모든 것을 잃었던 저는 어느덧 40살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승진도 했고 작지만 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큰 집은 아니지만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하게 법적 검토를 거쳐 계약했고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대출도 최소한으로 했고 상환 계획도 명확하게 세웠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저를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은 2년 반 만에 출소했고 약속대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적으로 정해진 배상금을 받을 뿐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제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보면서도 더 이상 그에 대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사랑도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전 남편은 간간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물어오거나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저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나눌 이야기는 없어요. 법원 판결대로 배상금만 지급해 주세요. 짧은 답장을 보낸 후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끔 편지가 오기도 했지만 대부분 읽지 않고 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앞만 보고 걸어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잘 지내? 네,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그래, 잘 됐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은 구했어? 응, 작은 회사지만. 회계보조로 일하고 있어. 빚 갚으려고. 다행이네요. 너는 잘 지내? 네, 새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작은 집도 마련했고요. 다행이다. 정말 미안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움? 연민? 아니면 그저 무관심? 어느 것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과 배신에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업으로 재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도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건넨 조언은 단순했지만 저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버텨왔으니까요. 47살이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자신의 사업체를 열었습니다. 작은 재무상담 사무소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여성 사업가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제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를 본 전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그의 편지에는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너를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편지를 읽고 저는 더 이상 분노나 미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과거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의미였습니다. 50살이 되던 해 자조 모임에서 만난 한 남성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시 배우자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두려워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에 새로운 행복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모든 것을 함께 결정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상처가 있었기에 더 신중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52살이 되던 해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지만 마음은 처음처럼 설렜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두 번째 챕터를 함께 쓰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여러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한 챕터가 아프게 끝났다고 해서 다음 챕터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55살이 되던 해 저는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내 집 담보로 시작된 새 인생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 전 남편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행사를 지켜보았고 끝나고 나서야 다가왔습니다. 축하해.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고마워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그는 떠났습니다. 현재의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집 담보로 대출받은 남편, 그리고 그가 내민 이혼장.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아픔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60살이 되어 은퇴를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35살에 겪었던 그 끔찍한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타인을 돕고자 하는 열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제 사업체를 젊은 여성 경영자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가끔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때의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정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얻은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편을 만난 것은 제 책 출간 기념회 이후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고 여전히 과거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며 미움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건강 조심해요.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은 고맙게 생각해요. 제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은 널 만난 것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망쳐버렸지. 더 이상 서로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대학 동아리, 설렘으로 가득했던 연애 시절, 그리고 희망찬 결혼 생활. 그 모든 기억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조차 제 인생의 일부이기에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제 발로 걷는 이 길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길의 끝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합니다. 내 집 담보로 대출받은 남편, 그리고 그가 내민 이혼장. 그것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제 자신입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미래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은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때로는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깊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